안녕하세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중후반의 여자입니다. 굶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거의 평생을 살아왔는데 인간답게 살기 시작한 지는 고작 10년밖에 안 된 것 같네요.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그동안의 제 인생이 만만치는 않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 저의 인생에는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몇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5년 전 있었던 일은 제가 스스로의 인생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5년 전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이 세상의 엑스트라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세상의 주인공이 돼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제가 이런 다짐을 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려면 저의 아주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제가 100일도 되기 전에 집을 나가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핏덩이인 저를 두고 집을 나간 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갑니다. 친어머니는 고작 20살의 나이에 저를 낳으셨는데 아버지의 폭력적인 성향을 감당해내기 어려우셨겠죠. 아버지에게서 홀로 도망친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지금의 이야기고 어릴 때의 저는 사진으로 딱 한 번 뵀을 뿐인 어머니를 매우 원망하며 살았어요. 갈 거면 나도 데려가지. 왜 나를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 버려두고 나갔는지 어머니가 정말 미웠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원망은 아버지가 저에게 손을 올리실 때마다 더욱 커져갔어요. 그 원망의 대상은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우습게도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죠. 아마 제 곁에 있는 유일한 핏줄인 아버지를 차마 외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자존심도 강하셨죠. 그래서 술이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람들과 시비가 붙기 일쑤였습니다. 술에 취하면 더 심했죠. 소리 지르고 욕하는 건 기본에 주먹도 휘두르셨습니다. 왜소한 체격의 아버지는 싸움이 나면 늘 지면서도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셨습니다. 너 나보고 웃었지? 내가 우스워? 라는 말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면 늘 듣는 말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 중 아버지와 눈이 마주친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했죠. 아버지는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왜소한 사람에게라면 더더욱 심하게 시비를 거셨죠. 하지만 아무리 여자라고 해도 아버지보다 작은 경우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늘 지는 쪽이었습니다. 결국 그런 아버지의 해소하지 못한 분노는 저를 향했어요. 저는 제가 기억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손찌검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국민학교 고학년에 올라갈 즈음이었을까요? 손질해주는 사람이 없어 머리가 지저분하게 길어졌던 저는 동네 개구쟁이 아이들에게 귀신 머리라는 별명으로 놀림을 당했습니다. 머리는 자주 감고 잘 빗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저는 그저 그런 놀림을 피해 도망다닐 뿐이었죠. 제가 개구쟁이 아이들에게 도망을 다니는 게 익숙해지자 중요한 재밌거리를 잃은 아이들은 큰 결심이라도 한 듯이 동네를 샅샅이 뒤져서 저를 찾아냈습니다. 그러곤 제 머리에 씹던 자신들의 껌을 마구 붙였어요. 저는 하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껌이 덕지덕지부터 평소보다 100배는 지저분하고 더러워 보이는 머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술에 취해 잠이 드신 아버지를 피해 몰래 화장실에 들어간 저는 눈물을 훌쩍이며 껌을 뗐습니다. 아니, 껌을 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껌이 그냥 뗀다고 떼어지나요? 머리에 붙은 껌은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저는 저도 모르게 우는 소리를 크게 내고 말았고 그 소리는 잠자고 있던 아버지의 코털을 건드렸습니다. 화장실 문이 부서지듯이 문을 연 아버지는 계집애가 시끄럽게 한다며 저에게 마구 손찌검을 하셨어요. 그러다 문득 제 얼굴을 확인한 아버지는 이렇게 거지 산발을 하고 다니니까 내가 어디 가서 무시를 당하는 거 아니야? 라며 길쭉하고 큰 가위를 들고 오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의 공포가 생생해요. 아버지는 저의 머리를 아무렇게나 휘어잡고
머리카락을 마구 잘라내셨습니다. 손에 잡히는 머리카락이 더 이상 없어지자 아버지는 가위질을 멈추셨고 결국 저를 화장실 구석에 내팽개치곤 밖으로 나가셨어요. 거울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들쭉날쭉한 머리카락 길이와 머리카락이 뭉탱이로 빠지며 드러난 허연 두피 때문에 제 모습이 마치 괴물 같아 보였거든요. 저는 들쭉날쭉 긴 머리카락을 밤새 울며 잘라냈고 다음날 모자를 뒤집어 쓰곤 학교로 향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니 짧아진 제 머리는 아이들의 새로운 타깃이 되었습니다. 씹던 껌을 들고 저에게 다가오며 이것도 붙여줄까? 라며 비아냥거리는 아이들도 있었죠. 아이들의 놀림이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을 때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의 놀림 때문이 아니었어요. 정확하게는 저의 콤플렉스 때문이었죠. 그동안의 일주일 동안 저를 놀리는 아이들은 2명에서 3명으로, 3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중 저를 가장 심하게 놀리던 한 아이가 저를 또 괴롭히던 중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넌 여자애가 머리꼴이 그게 대체 뭐야? 집에 가서 엄마한테 가발이라도 사달라고 해. 라며 조롱했죠. 그때 저와 옆집에 살던 한 여자아이가 조용한 목소리로 쟨 엄마 없는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그 아이는 조용히 말했다 하더라도 엄마 없는데 라는 말은 모든 아이들이 듣기에 충분했고 절 심하게 놀리던 아이는 저에게 뭐야, 너 엄마 없었어? 어쩐지 하고 다니는 게 딱 엄마 없는 애더라. 라며 또다시 절 조롱했습니다. 그때 저는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로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저를 놀리던 아이에게 마구 주먹을 휘두른 것이죠. 짐승처럼 소리치며 난리를 피우던 저는 결국 건장한 남자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야 반 아이들과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학부모들이 찾아와 고성을 치는 일들이 이어졌어요. 결국 아버지도 학교로 소환되셨죠. 아버지를 학교로 모시고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눈을 꼭 감고 나는 이제 끝났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학교에서 싸움이 나서 아버지가 오셔야 한대요 라는 제 말을 듣고 눈을 반짝이셨어요. 그 다음날 바로 학교로 찾아오신 아버지는 제가 먼저 주먹을 올렸다는 사실을 듣자 교무실 안에서 화통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웃으시는 모습은 생전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래, 그래야 내 자식이지 라며 웃는 아버지의 모습은 제 눈에 기괴하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잘했다며 사탕마저 쥐어주기까지 했죠. 그런 아버지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분에 못 이겨서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절대 분노 때문에 이성을 잃는 일은 만들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제가 어린 나이에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자란 저는 심각한 자존감 결여와 피해망상에 시달렸습니다. 수업 시간 도중 재채기라도 하면 나 때문에 다들 집중이 깨졌다고 화낼 거야 라며 주변을 살폈고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면 이것 봐, 나는 안 돼.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녀석이야 라며 자책했죠. 중학생이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아이들의 괴롭힘과 놀림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 사춘기가 오면서 상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거기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에게 풍이 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끝날 무렵에 아버지는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근근히 벌어오는 돈마저 사라지자 저는 졸지에 가장이 되었습니다. 학교 수업은 둘째치고 일단 두 사람 입에 풀칠하는 것부터 걱정해야 했어요. 그 와중에 아버지의 불같은 성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가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미소를 띠고 집에 들어오면 이게 애비는 불구돼서 누워있는데 계집애가 밖으로 나돌기나 하고 아비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라며 저에게 폭언을 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어느새 저의 하루 마지막 일과는 아버지가 깨부순 가구와 집기들을 치우는 게 되어버렸어요. 그 짓을 1년 정도 하고 나니
집에 나만한 물건이 없더군요. 집어던질 물건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집어던질 기력이 더 이상 남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집에서 술만 드셨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제대로 보지도 않으시고 오로지 술만 드셨죠. 아버지는 술을 안 드시면 포악해지셨기 때문에 저는 그저 아버지의 술이 떨어지지 않게만 해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버지와의 생계를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고작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를 써주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사정사정해서 일을 시작해도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도 못했죠. 대부분의 사장들은 너는 여기서 이 돈 받고 일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누가 너 같은 애를 써주겠니? 라고 말하거나 싫으면 다른 데 가던가 너 말고 일할 사람 많아 라며 으름장을 놓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저는 남들과 같은 돈을 벌기 위해 두 군데 세 군데에서 일을 해야만 했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학교 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중학교도 겨우 졸업한 저는 결국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일자리는 생각보다 쉽게 구해졌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겪었던 그 사건 때문에 짧은 머리만 고수하던 저를 사장님들이 남자아이로 봤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교복을 입고 다닐 때는 치마를 입고 있어서 여자인 게 그나마 티가 났는데 남들이 입다 버린 펑퍼짐한 옷들만 입다 보니 전혀 여자아이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하루에 두 군데서 일을 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일만 하며 살 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시대의 변화를 느낄 틈이 없었어요. 그저 매일 입에 풀칠하면서 살 뿐이었죠. 삶의 목표, 꿈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윽박지르는 사장님 눈치 보고 뭐 이런 게 서빙을 하냐는 듯한 눈빛을 보내는 손님들을 견뎌낼 뿐이었어요. 아, 유일한 낙이 하나 있었네요. 조금씩이나마 쌓이는 통장 잔고를 보는 것. 그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하나 없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저를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외로움은 저를 지치게 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쳐가던 18살 겨울, 제 인생 최고의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일자리를 하나 잃은 날이었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매우 마음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마음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조용하더군요. 원래 아버지가 TV를 보시는 소리라도 나야 하는데 집은 너무나 고요하고 적막했습니다. 혹시 하는 생각으로 온 집안에 불을 켜고 아버지의 방문을 열었는데 아버지가 항상 누워 계셨던 자리엔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늦은 시간에 혼자 어딘가를 갈 정도의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화장실도 겨우 일어나서 가시는 분이 집 밖으로 나갈 방법은 거의 전무했죠. 저는 아버지가 사라진 것에 매우 의아함을 느끼며 우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도 평소에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방법은 그뿐이었어요. 경찰이 우선 기다려봐라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간 후 한참을 앉아있던 저는 갑자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오소소 돋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온 집안을 뒤졌죠. 집안을 발칵 뒤집은 결과 저는 아버지가 제 전 재산을 들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통장, 저금통 등등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모든 돈이 사라진 것이죠. 그때부터는 가만히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집, 옆집의 문을 두드리고 동네 슈퍼, 가까운 가게를 돌아다녔어요. 한 번이라도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닌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분명 깜깜한 밤이었는데 저에게 보이는 하늘은 노랬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 보셨어요? 라고 물으면서 다닐 뿐이었죠. 아버지의 행방을 알게 된 것은 2달 정도가 흐른 뒤였습니다. 백방으로 아버지의 행방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던 저는 곧장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아놓은 돈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마냥 아버지를 찾아다닐 수만은 없었죠.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아버지 뭐가 좋다고 돈 쓰고 시간 써가며 찾아다니니?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시 18살이었던 저에게 아버지는 유일한 혈육이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의 존재였어요. 동정인지 연민인지 모르겠는 그 감정은 여전히 설명할 수 없지만 저는 아마 저를 낳아준 아버지를 보면서 제 존재를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없으면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는 아버지에 대한 책임감이 제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했고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저는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를 간간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아도 나타나지 않던 아버지는 충격적인 몰골로 경찰서에서 나타났어요. 저는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를 찾았지만 아버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았다고 해서 왔는데요? 라고 경찰관에게 물었는데 경찰관은 말없이 손을 들어 구석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로 보이지 않는 삐쩍 마른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너무 당황해하는 저에게 경찰관은 처음 발견했을 때보단 나아. 아까는 진짜 진흙투성이라서 다 닦아내고 신원 확인하느라 고생 좀 했다. 라고 말했죠. 가까이 다가가서 본 아버지의 모습은 초점 잃은 인형 같았어요. 단 냄새나고 더러운 인형이었죠. 제가 앞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흔들고 귓가에 소리를 쳐도 아버지는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놀라운 것은 대체 2달 만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40이 조금 넘은 나이의 아버지는 7, 80대 정도 되는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희게 되었고 삐쩍 마른 얼굴에는 주름도 자글자글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도저히 대답을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가끔 떨어진 안주를 사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셨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특히 친절한 부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온몸을 금으로 휘감은 그 사람은 아버지의 인생을 매우 안타까워하며 접근했고 자신이 부자가 된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아버지를 꼬시기 시작했죠. 조금의 자본금만 있다면 너도 나처럼 부자가 될 수 있어 라는 부자의 말에 속아 넘어간 아버지는 결국 제가 밖에 나간 틈을 타서 제 모든 돈을 가지고 나가셨던 것입니다.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우선 거동이 불편했던 아버지는 부자와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인적 드문 시골길 도랑에 버려졌어요. 돈을 모두 뺏기고 흠씬 두들겨 맞는 건 덤이었죠. 아버지가 버려졌던 시골 마을은 일반적인 마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자와 한통속이었겠죠. 그들은 약 2달간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마치 가축 취급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기력을 잃은 아버지에게 그런 생활은 너무나 가혹했고 결국 정신을 놓아버리셨죠. 물론 이 이야기는 아주 나중에야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 이후로 화장실도 가리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살피며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정말 인생의 암흑기였죠. 아버지가 그렇게 되신 이후로는 허리띠를 더욱더 졸라매어야 했어요. 돈을 모으는 건 상상도 못했죠. 일자리를 모두 잃고 겨우 들어간 식당 한 군데서는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먹고 사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 저는 문이 활짝 열려있는 중국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고소하게 퍼져나가는 짜장면의 냄새는 제 코 언저리를 간지럽혔죠. 언제 마지막으로 짜장면을 먹어봤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던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한참 동안 서성였습니다. 코를 한껏 벌리고 조금 더 많은 냄새를 맡으려고 킁킁거렸죠. 자연스럽게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저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눈을 감은 채 냄새를 맡아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어깨에 누군가 손을 올리는 느낌이 났고 저는 행복했던 감상에서 깨어났어요.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앞치마를 입고 두건을 두른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보며 밥은 먹었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들어와서 사 먹지 왜 그러고 있어? 라는 말을 들을까봐 겁이 났던 것이죠. 저는 그 당시 수중에 한 푼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집으로 도망간 저는 짜장면 맛있겠다 는 생각을 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마찬가지로 일을 마치고 짜장면 집 앞을 지나가는데 어제의 기억이 생각났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는데 어제 만났던 덩치 큰 사장님이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와서 짜장면 먹고 가라. 뭐가 그렇게 급한지 대뜸 짜장면 먹고 가라는 사장님의 외침에 저는 도망가려는 것도 있고 어벙벙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가게 안에서 호탕한 웃음이 나더니 사장님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애가 퍽이나 먹고 가겠다 라며 사장님의 팔을 툭 친 여자 사장님은 저에게 우리가 신메뉴를 만들었는데 한번 먹어보지 않을래? 아무래도 시식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식당 안에 자리를 잡은 건 순식간이었어요. 신메뉴라고 했던 음식이 나오는 것도 순식간이었죠. 신메뉴의 모습은 여느 짜장면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신메뉴라고 했는데 맛이 조금 다른가? 라는 생각을 하며 첫 술을 떴을 때 저는 신메뉴 평가 좀 해봐라 라고 얘기한 사장님의 이야기는 핑계일 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분은 그저 저에게 맛있는 짜장면 한 그릇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허겁지겁 짜장면 한 그릇을 비워낸 제가 머쓱하게 앉아있으니 여자 사장님은 어때? 이걸로 장사하면 성공할까?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사장님에게 네, 제가 손님이면 매일 먹을 것 같아요. 라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두 분은 저에게 그래? 그렇게까지 칭찬을 해주니까 자신감이 넘쳐나는데? 기분이다. 너한테는 우리 중국집 무제한 이용권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든지 와서 음식을 먹으라는 말이었죠. 너무 감사한 말이었는데 왜 그 말이 그토록 부끄러웠는지 저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흘리듯 던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로는 그 중국집 앞으로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월급날이 되었을 때 저는 중국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보고 반가워하시며 왜 이제야 왔냐고 물으셨고 저는 사장님께 그때 먹은 짜장면 값을 돌려드렸습니다. 사장님은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저는 끝끝내 돈을 드리고 가게를 나왔어요. 이후 저는 월급날이 될 때마다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정도가 흘렀을까요? 해가 바뀌고 19살이 된 저는 사장님과 많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사장님이 왠지 모르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셨어요. 늘 능글맞은 사장님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이유를 물어보자 사장님은 홀에서 일하던 사람이 말도 없이 그만둬서 사람을 구하는데 사람이 영 안 구해지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보던 사장님의 눈이 반짝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너 우리 가게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아마 지금 일하는 데보다는 잘해줄 거야. 어때? 괜찮지 않니? 매일 짜장면도 줄게. 가게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사장님의 제안은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러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날 원래 일하던 곳에 가서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했죠.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 그제야 월급을 더 올려주겠다며 저를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넘어갈 이유는 없었어요. 그 당시 저는 돈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친 상태였기 때문이죠. 중국집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가끔 진상들이 있긴 했지만 그 정도야 뭐 지금까지 겪어온 인간들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었죠. 무엇보다 좋은 사장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감사했습니다. 하루는 사장님이 다리를 다치셔서 배달을 못 가실 때의 일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2시간 거리의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장님의 아들이 와서 배달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사장님의 아들과 여자 사장님이 배달 일을 하며 폭풍 같던 일주일이 지나자 사장님은
저에게 혹시 원동기 면허를 딸 생각이 없는지 물었어요. 사장님은 제가 그런 거 하나 배워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 따는데 돈 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걸 아셨는지 배우는데 필요한 돈은 내가 내줄게. 연습도 도와줄 수 있을 거고 어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날부터 특훈 끝에 오토바이를 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헬멧을 쓰면 제 얼굴도 잘 안 보이고 얼굴에 부딪히는 바람은 해방감 같은 것도 가져다 주었거든요. 그렇게 오토바이 면허를 따며 홀 배달을 종횡무진하던 저는 19살 가을 아버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거라는 건 애초에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다만 그때가 언젠지 몰랐을 뿐이었죠. 덤덤한 모습으로 사장님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며칠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사장님은 그날 바로 셔터를 내리고 아버지의 장례를 도와주셨어요. 사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절차를 도와주셨습니다.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장례가 끝난 후 사장님은 저에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장님은 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기 때문에 사는 게 바쁜 너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고작 우리 아들이랑 1살밖에 차이 안 나는 너가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한테 공부를 조금씩 배워보는 건 어떠니? 이제 군대 간다고 휴학했는데 시간도 많은 녀석이야. 공부해서 뭘 안 해도 되니까 그냥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을 해주셨죠. 저는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있나? 이유는 당연히 없었죠. 사장님의 아들은 저를 가르쳐주는 게 꽤 귀찮은 모양이었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업을 진행했어요. 공부를 잘한다는 건 사실이었는지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일을 마치면 공부를 하는 생활이 반복되던 때 가게를 정리하던 여자 사장님이 큰 소리로 아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승현이 데리고 아버지랑 사우나 좀 다녀오지 그래. 엄마는 오늘 개모임 있어. 저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사장님은 여전히 저를 남자아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저는 당연히 오랫동안 저를 보시면서 제가 여자아이라는 것을 아셨을 줄 알았습니다. 어쩐지 선물이라며 옷을 주실 때마다 남자 옷을 주신다 하더니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에 저는 얼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여자라는 사실을 밝혀도 될까? 혹시 내가 남자아이인 줄 알고 잘해주셨던 거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속였으니 썩 꺼지라고 하면 어떡해? 라는 생각을 했죠. 설상가상으로 사장님마저 그래 좋다. 아들 둘 있는 것 같고 든든하네. 라고 말씀하시자 저는 식은땀이 줄줄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장님의 아들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엄마, 아빠, 아유, 뭔 소리야. 얘 여자애잖아. 식당의 공기는 순간 가라앉았고 5초 정도의 정적이 흐른 뒤에 부엌에선 사장님 두 분이 뛰쳐나왔습니다. 저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남자애한테 여자애라니 실례야. 라며 아들을 나무라는 두 분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 표정을 본 두 분은 설마 진짜니? 라고 물으셨죠. 저는 그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쫓겨나도 할 말 없다고 생각했는데 두 분은 오히려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 하셨어요. 어머 어쩜 이렇게 예쁜 애를 그동안 남자아이라고 오해를 했네. 내가 미안하다. 아니 어떻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배달을 했어. 무거웠을 텐데 라는 말로 한참을 사과하셨죠. 그날 저는 여자 사장님과 처음으로 대중 목욕탕에 갔습니다. 제 머리를 깨끗하게 감겨주신 여자 사장님은 머리를 넘겨주시며 이렇게 예쁜 얼굴을 내가 그동안 모르고 살았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수증기 속에서 남아있는 그때의 기억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입니다.
이후로 두 분은 없던 딸이 생겼다며 저를 매우 아껴주셨어요. 지하를 뚫고 내려갔던 제 자존감은 두 분의 애정 덕분에 회복되었고 피해망상 같은 것도 거의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또 두 분은 정말로 저를 친자식처럼 여겨주셨어요.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내 딸이라면 안 시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오토바이 키 대신 카운터 일을 맡기셨던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돈이 오고 가는 곳인데 저를 믿어주신다는 사실이 감사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2년 뒤 저는 꿈이 생겼습니다. 대학에 가는 꿈이요. 또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해서 회사를 차리고 사장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장님이 가게 문을 닫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차로 5시간 정도 걸리는 지방 먼 곳에 홀로 사시는 사장님의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가게를 정리한다는 것이었죠. 너무 아쉬운 마음에 저는 사장님, 어머니가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라는 철없는 질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너무 연로하셔서 고향에서 생을 마무리하고 싶으신가 봐. 원래는 안 그러셨는데 고집을 꺾지 않으시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장님은 저에게 함께 가겠냐고 제안해 주셨지만 당시 저에게는 꿈이 생겼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사장님과 눈물의 이별을 해야 했고 꼭 성공해서 사장님을 찾아뵙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이후 저의 인생은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크게 굴곡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일들에 비하면 모두 견딜 만한 일들이었거든요. 저는 몇 년의 공부 끝에 원하던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했어요. 일하면서 공부까지 하느라 사장님 부부와는 연락을 자주 하지 못했지만 사장님의 아들과는 간간히 식사를 하며 두 분의 근황을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두 분과도 사장님의 아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두절된 채로 바쁘게 산 지 6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저는 아파트 전셋집에 당장 결혼할 수 있을 정도의 결혼 자금을 모은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챙길 여력도 없이 바쁘게 살던 저는 문득 사장님을 뵌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휴가도 받았겠다. 사장님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혹시나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사장님의 아들은 전화를 받았어요. 잘 지냈는지 서로의 안부를 간단히 묻고 이번엔 사장님을 찾아뵙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는데 사장님 아들의 목소리가 묘하게 가라앉아 있더군요. 그게 조금 이상했지만 이내 보내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보내준 주소가 처음 사장님이 떠나셨던 시골 고향은 아니었지만 큰 신경은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들이 보내준 주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너무나 허름한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도 시골이라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텐데 이렇게까지 허름하게 살고 계시는 게 이해되지 않았죠. 조심스럽게 마당을 향해 들어서는데 마루에 앉아 계시던 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장님이셨어요. 근 15년 만에 만난 사장님은 너무나 늙은 모습이었습니다.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애써 참고 있는데 승연이냐? 라며 저를 향해 걸어오시는 사장님을 보자 저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밖에서 엉엉거리는 소리가 나자 놀라서 나오신 여자 사장님도 저를 보고 함께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그런데 너무 잘 커져서 다행이라며 제 손과 어깨를 연신 쓰다듬으시는 여자 사장님의 얼굴이 살짝 이상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다가 눈물을 그친 후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갑자기 가세가 기운 듯 보이는 집과 한쪽 얼굴이 삐뚤어진 여자 사장님의 얼굴은 뭔가 이상했기 때문이죠. 사장님은 제 질문에 천천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사장님의 고향 시골집으로 내려온 후 두 분은 이곳에서도 중국집을 운영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사장님이 나고 자란 곳이니
자리 잡기 어렵지 않겠다고 생각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미 오랫동안 외지에서 살았던 사장님 부부를 동네 사람들은 좋게 보지 않았고 어떻게든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괴롭혔다고 합니다. 또 겨우 가게를 정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사장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유일한 방패막이었던 어머니가 사라지자 동네 사람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두 분을 괴롭히셨다고 하죠. 게다가 그때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찾아온 사람은 사기꾼이었고 결국 두 분은 가게를 모두 정리한 채 사기꾼 때문에 생긴 빚을 갚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자 사장님은 사기 피해로 인해 쓰러지셨고 그 과정에서 안면 마비를 겪었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들에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두 분은 여전히 사람 좋은 미소를 하시며 괜찮다, 이제 많이 갚았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체 얼마나 남았는지 여쭤봐도 알려주시지 않길래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사장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 실랑이 끝에 사장님 아들은 빚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었고 저는 남은 빚과 제가 모은 돈의 액수가 딱 맞아떨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남은 휴가 기간 동안 제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한 군데에 모아 사장님께 찾아갔죠. 저는 사장님 아들까지 불러 모아서 앉힌 후 그 앞에 제가 가져간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장님은 통장을 보시며 의아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이 없었더라면 저는 인간답게 사는 방법이 뭔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두 분이 있었기 때문에 씻는 법, 먹는 법, 공부하는 법, 사는 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부모도 해주지 않은 일들을 해준 두 분에게 은혜를 갚고 싶어요. 부디 받아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저에게 처음으로 크게 화를 내셨어요. 내가 이런 거 받자고 널 보살핀 게 아니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너한테 쓸 생각을 해야지. 왜 이걸 가지고 와? 내가 이러면 기뻐할 줄 알았어? 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전히 나의 행복을 바라주시는 두 분을 보며 저는 한참을 눈물을 닦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의 도움을 받았을 때 저는 겨우 사람이 됐고 저도 사장님 같은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기로 했어요. 그게 제 꿈이 됐어요. 저는 애초에 저 혼자 배부르게 살 생각이 없습니다. 부디 제 꿈을 이루는데 도와주세요. 제 앞에 앉아있던 세 분은 모두 한참을 숨죽여 울다 겨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을 도우며 살겠다는 저의 꿈에 한 발자국 발을 내디뎠고 현재는 배달 대행업체의 사장으로 조금은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크게 유망한 직종은 아니었는데 배달 어플이 생기고 최근 배달 수요가 늘다 보니 제 수익도 늘었네요. 지금은 사장님에게 중국집도 새로 차려드린 상태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든 갚겠다며 돈을 보내고 계신데 그 돈은 잘 모아놨다가 두 분 노후 자금으로 선물해드릴 예정입니다. 요즘 배달 대행업체들이 많이 생기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남을 도우며 살겠다는 저의 신념에 따라 배달업체와 고객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해요. 제 꿈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